최근 일본에서 쌀값이 3배나 오르며 도쿄마트와 편의점에서 쌀과 삼각김밥이 동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작황은 오히려 늘었지만 시중엔 21만 톤이 부족했고 정부가 비축미를 방출했지만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인들 사이에선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맛있고 가격도 싸다는 입소문이 돌며 한국 쌀 직구 사이트에 일본어 후기가 급증하고 백화점에서도 조용히 한국 쌀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식량 전문 라디오 기자로 일하고 있는 고바야시 유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죠. 특히 쌀은 우리 두 나라의 주식이면서 문화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전 항상 일본의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쌀은 품질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했죠. 제 아버지는 미야기현의 작은 마을에서 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를 따라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돕고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아버지께서는 종종 유타야, 일본의 쌀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단다. 우리의 땅과 물,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농부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후 우연한 기회로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반 리포터로 시작했지만 제 농업 지식을 인정받아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과 농업 전문 기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면서도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작했고 특히 쌀에 관한 주제는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아침의 식탁에서라는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저는 일본 각지의 유명한 쌀 산지를 방문하고 장인 정신으로 쌀을 재배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시청자들은 제 프로그램을 통해 코시히카리, 아키타코마치, 히토메보레 같은 일본의 명품 쌀 브랜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지역 쌀 소비 촉진에도 일조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방송국 동료들도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어요. 특히 선배인 다나카 사장님은 종종 유타군은 쌀에 관해서라면 방송국에서 최고의 전문가야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쌀 소비가 감소하고 농촌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일본 쌀의 품질은 특별하다고 자신했어요. 우리 니혼슈 일본 술의 원료가 되는 우리 쌀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들이 일본 쌀의 품질을 극찬하는 인터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일본 전역을 강타했어요. 장마도 없이 30도를 넘는 날씨가 2달 넘게 지속됐죠. 도호쿠 지방부터 규슈까지 평소에는 날씨가 다른 지역들이 모두 같은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였고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왔으니까요. 하지만 7월 말부터 NHK와 니혼케이자이 신문 등에서 작황, 급감과 쌀값 폭등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예년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물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출퇴근길에 동네 주부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마트에 쌀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 도시락을 싸기 위해 쌀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품절이라는 이야기. 쌀값이 2배나 올라서 평소처럼 살 수 없다는 불만이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8월 초 방송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특별보도 시리즈를 기획하기 위해서였죠. 회의 도중 신입 기자인 사토가 흥미로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쌀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스마트팜이라는 첨단 기술을 통해 계절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놀랍게도 그런 나라와 우리는 급이 다르다였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노우에 PD가 제 말에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산 쌀 따위 방송에 언급하지 마.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거야.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면서 제 발언이 약간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의 위기가 곧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서서 상황을 안정시킬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본 전역의 마트에서 쌀 사재기가 시작되었고 구매 제한까지 걸렸습니다. 일부 마트 앞에는 쌀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누가 봐도 심각한 식량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비축미를 풀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가구당 일주일에 2kg으로 구매량이 제한되었고 그마저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급식은 빵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도시락 업체들은 쌀 공급 부족으로 줄도산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매일같이 관련 뉴스를 보도했죠. 저는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취재를 나갔습니다. 도쿄 긴자의 고급 음식점들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미슐랭 별을 받은 일식당 사쿠라의 요리장 미야모토 씨는 제 인터뷰에서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40년 동안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최고급 쌀을 구할 수 없어 메뉴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손님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슈퍼마켓 체인 아오키의 점장 이시다 씨는 오전에 입고된 쌀이 30분 만에 동인합니다. 노인 고객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말했어요. 물가는 급등했습니다. 평소 5kg에 2,000엔 하던 쌀이 8,000엔까지 올랐고 블랙마켓에서는 10,000엔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정부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동경 시내의 한 창고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몇몇 중개업체가 이 시국에 한국산 쌀을 몰래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차 그곳을 방문했을 때 트럭 서너 대가 한국산 쌀 포대를 내리고 있었죠. 제가 기자임을 밝히자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카메라를 꺼두고 비공개로 대화하자는 조건에 응해주었죠. 중개업자 나카무라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수입 허가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몇몇 레스토랑과 식품업체들이 비상대책으로 한국산 쌀을 찾고 있어요.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안정적이거든요. 그가 창고 안으로 저를 안내했을 때 놀랍게도 그 쌀은 해남 세척무라는 브랜드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맛을 보게 해준 중개업자의 자신감이었어요. 한번 맛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습니다. 주저하면서도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산 쌀로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았습니다. 순간 충격이 밀려왔어요. 일본 쌀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은 맛과 품질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으며 특유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인근 레스토랑 주인들이 몰래 와서 이 쌀을 사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싸다였죠. 사실 그 순간 제 내면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 쌀의 절대적 우수성에 의문이 생겼거든요. 제 정체성의 일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일본의 쌀은 세계 최고다. 하지만 방금 제가 경험한 현실은 달랐어요. 이런 생각은 바로 떨쳐버렸습니다. 어쩌면 이건 한국의 일시적인 성공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죠. 나카무라 씨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농업 혁신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스마트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날씨와 상관없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죠. 기후 변화에 대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준비를 못했고,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을까?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일까? 방송국으로 돌아와 이 내용을 보고했을 때 이노우의 PD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한국산 쌀에 대한 내용은 일절 방송하지 않을 거야. 지금 상황에서 한국 쌀을 언급하면 혐한 여론이 더 심해질 뿐이야. 그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노우에 씨,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이지 않을까요? 대안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 아닐까요? 그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려는 건 일본 농업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에요. 그걸 원해.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을 숨기는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결국 그날의 보도에서 한국 쌀에 대한 내용은 편집되었고 대신 정부의 대책과 국내 농가 지원 방안만 방송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아자부주반 지역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이노우의 PD의 부인을 목격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판매대에 몰래 놓인 한국산 쌀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녀의 표정이 당황으로 가득 찼어요. 고바야시 씨, 이건 그냥 시도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쌀밥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 쌀을 언급하지 말라던 사람의 가족이 실제로는 그것을 구매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정말 한국의 농업 기술이 그렇게 앞서 있는 걸까? 2장 계속.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쌀 산업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밤늦게까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사계절벼 재배 시스템, 품종 개량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정확히는 2015년부터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 혁신을 진행하고 있었더군요. 한국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실내벼 재배 시스템을 개발해 연중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열성 품종을 개발해 극한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생산량이었습니다. 기존 논농사 방식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었어요. 이건 국토가 좁은 한국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했던 기술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연한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도 작은 빛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들의 농업 기술을 취재하기로 한 거죠. 방송국에 특별 취재를 신청했고 놀랍게도 국장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시각이야. 유타군, 열린 마음으로 다녀오게. 물론 이노우의 PD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가 소리쳤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국에 가서 무슨 취재를 한다는 거야? 우리의 경쟁자에게 약점을 보이는 꼴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은 단호했어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배울 점이 있다면 배워야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온 것들이
편견에 불과했던 건 아닐까?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 책장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농업책을 꺼내 펼쳐보았어요. 그 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일본 농법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그저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은 취재를 하겠다는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으로 용기를 내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바로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한국농촌진흥청의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이륙 90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여행한 기분이었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강원도로 향하는 동안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미래농업연구단지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농촌이라기보다는 첨단 연구단지 같았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거대한 건물들이 들판에 늘어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보였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농촌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죠. 연구단지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김민재 박사는 40대 중반의 친절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고바야시 씨, 일본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스마트팜 연구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의 안내로 연구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한겨울임에도 벼가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넓은 실내 공간에 마치 여름논처럼 푸른 벼가 자라고 있었죠.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실내에서는 한여름의 논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둘러보는 저에게 김 박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실내 스마트팜입니다. AI 기술로 온도, 습도, 광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있죠. 이 모든 환경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중앙 서버에서 분석됩니다. 김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화면에는 각종 그래프와 수치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은 식물 성장에 최적화된 파장을 제공하고 수경 재배 시스템은 물과 영양분 공급을 자동화했습니다. 또한 내열성 품종 개발로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개발한 청해진미라는 품종은 38도의 고온에서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농업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이건 흉내가 아니라 미래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시설을 안내해 주었어요. 벼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들, 드론을 이용한 작물 관리,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확량 예측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된다는 사실이었죠. 보세요. 이 앱 하나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온부터 영양분, 조명 강도까지. 농부가 현장에 없어도 원격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죠.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시연해 보였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라고 묻자 김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비해왔습니다. 한국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형이고 국토도 작아서 농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강한 농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어서 말했습니다. 올해처럼 일본이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사실 2020년에
우리 연구진이 동아시아 기후변화와 식량 안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안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려 했을 때 일본 측에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의 이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실질적인 협력의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방송국에서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의 경제성은 어떤가요? 기존 농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질문했어요. 김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하니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3에서 5배 높습니다. 게다가 농약 사용량은 90% 이상 감소했고 물 사용량도 70% 줄었죠. 인건비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다음 날은 실제 농가를 방문했어요. 강원도 홍천의 미래농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3헥타르 규모의 이 농장은 전통적인 논농사와 스마트팜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농장주 박지성 씨는 50대 중반의 농부로 20년간 벼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새로운 기술을 믿지 않았어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계가 어떻게 자연을 대신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죠. 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전통 방식의 노는 거의 수확을 못했는데 스마트팜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저를 스마트팜 내부로 안내했어요. 첨단 기술을 자신의 농장에 적용한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새로운 기술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죠. 수확량은 늘었고 일의 강도는 줄었으며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제 아들이 농사를 이어받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가 힘들고 불안정해서 도시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첨단 기술의 매력을 느끼나 봐요. 박 씨의 얼굴에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데이터도 놀라웠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쌀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품질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어요.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은 이미 전체 쌀 생산량의 30%를 담당하고 있었고 2030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 기술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에 빼곡히 적힌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가진 오래된 자부심과 편견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김 박사가 저에게 한 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바야시 씨, 농업은 국경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야 해요. 일본과 한국이 협력한다면 아시아 식량 안보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과를 나누며 우리는 동아시아의 식량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 박사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하여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특별 방송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미래의 쌀, 미래의 농업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농업 기술과 우리가 배울 점을 솔직하게 다루는 내용이었죠. 방송 기획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 방송 경력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기획서를 제출하고 이틀 후 편성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이노우의 PD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 한국 쌀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 패닉이 일어날 거야. 게다가 한국의 호의적인 내용은 혐한 여론을 자극할 뿐이야. 이노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몇몇 다른 PD들도 이노우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국가 자존심의 문제도 있어요. 이런 의견들이 오갔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필요한 건 진실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굶어야 합니까? 한국의 기술을 배워 우리 농업도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국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제 말이 모두의 마음에 와 닿았는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끼어들었어요. 두 사람 다 일리가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달할 의무가 있어. 유타 군의 제안대로 방송을 진행하되 최종 편집권은 이노우에게 있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지. 결국 국장님의 중재로 방송은 진행하되 최종 편집권은 이노우에게 있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노우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방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업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방송 직전 이노우의 PD가 편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준비한 원고와 영상을 꼼꼼히 검토한 후 상당 부분을 수정했어요. 한국 스마트팜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과 김 박사의 심층 인터뷰 대부분이 삭제되었고 대신 일본 농업의 전통과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노우에 씨, 이렇게 되면 원래 의도가 왜곡됩니다. 제가 항의했지만 그는 단호했어요. 우리는 합의했잖아. 최종 편집권은 내게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객관적이야.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노우의 PD는 방송 직전까지도 저에게 한국 쌀에 대해 너무 호의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준비한 한국 스마트팜 영상 중 상당 부분을 편집했죠. 카메라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쌀 위기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했어요.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학교 급식 문제 등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했죠.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농업 기술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말했을 때 모니터로 이노우의 PD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제게 편집 본대로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용기를 내어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의 농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 한국의 스마트 재배 시스템과 쌀 품질 데이터를 전격 공개했어요. 이노우의 PD가 편집한 버전이 아닌 원본 영상이었죠. 통제실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노우에는 스튜디오 밖에서 격분했지만 이미 생방송은 진행 중이었어요. 디렉터는 당황했지만 국장님의 끄덕임을 받고 방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농업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왔고
지금 그 성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한 사계절 재배 영상을 송출했어요. 한겨울에도 푸른 벼가 자라는 모습, AI로 관리되는 스마트팜, 수확량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일본의 농업도 변해야 합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융합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아시아 전체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시청자 반응이 폭주했어요.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왜 이런 내용을 이제야 알려주는 거냐,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농업 정책을 바꿔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장의 해결책을 원했고 제가 그것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한국 쌀을 홍보하는 게 내 일이냐, 국익을 배신했다 같은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는 소수였고 대부분의 시청자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이노우에 PD는 격노했지만 시청자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방송 후 그는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그는 방송사 경영진의 결정으로 해임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그가 평소 특정 정치인과 유착관계를 맺고 편향된 보도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제가 임명되었습니다. 새로운 농업 전문 프로그램을 기획하라는 미션과 함께요. 국장님은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유타군, 자네는 진정한 저널리스트야. 자기 신념을 지키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어. 이제 더 큰 책임을 맡을 준비가 되었을 거야. 사장 계속. 방송 이후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농림수산성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한국농촌진흥청과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방송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각종 인터뷰 요청에 시달렸습니다. 신문, 잡지, 다른 방송사까지 저를 찾았어요. 모두 한국의 농업혁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제가 갑자기 농업혁신 전문가로 불리게 된 것이 어색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 가져왔던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어요. 진실을 직면하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발전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농업 협력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처음에는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도 항상 농부는 변화하는 자연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방송 이후 일본 사회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이 있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쌀 수입 요청이 폭주했고 정부는 긴급 수입 조치를 취했습니다. 식량청은 한 달 내에 5만 톤의 한국산 쌀을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즉시 시장에 공급되어 가격 안정에 기여했어요. 우려와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품질에 대한 불만보다는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죠.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일본 각지에서 한국산 쌀 직거래 협동조합이 생겨났고 농업인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카나가와현의 한 농부 모임은 미래농업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첫 달에만 3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다고 해요. 여러 지자체에서는 한국의 스마트팜 견학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미야기, 아키타,
니가타 등 전통적인 쌀 산지들이 앞다투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런 견학단의 자문위원으로 초청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후속 방송을 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뿐만 아니라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이어갔어요. 일본 농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시리즈를 기획해 한 달 동안 방송했는데 젊은 농부들, 농업 연구자들, 소비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청률은 계속 상승했고 저희 방송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희 팀은 그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농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이는 콘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도쿄 국제포럼에서 열린 미래 농업 포럼이었습니다. 700명이 넘는 농업 관계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잠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몇몇 비판적인 표정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미래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제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은 소중하지만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전통마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에서 배우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설 중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이야기, 스마트팜의 가능성, 그리고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미래입니다. 라고 마무리했죠. 제 연설 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특히 젊은 농업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쿠마모토에서 온 30살 농부 하라다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고바야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같은 젊은 농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다만 그동안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원로 농업인들과 전통 농법 지지자들은 여전히 저를 배신자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들의 시선이 아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제 방송에 대한 반응이 있었어요. 김 박사로부터 메일이 왔는데 일본 방송사의 보도로 인해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스마트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메일 끝에는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한 일 농업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저를 다시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농업인들의 교류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재나 방송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역사적인 협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더 나아가 일본 농업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본 농업인 20명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통 농법의 전문가들도 있었고 첨단 기술에 관심 있는 젊은 농부들도 있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스마트팜 단지를 방문했을 때 일본 농부들의 표정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과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시설을 둘러보고 실제 결과를 확인하면서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었죠. 특히 한국 농부들의 열린 마음으로 기술을 공유하려는 태도에 감동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고 실패했던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정신이 느껴졌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여러 농장과 연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쌀 재배단지, 경기도 이천의 첨단 육종 연구소, 제주도의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까지 다양한 형태의 첨단 농업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서울 코엑스에서 양국 농업인들이 함께하는 원탁회의가 열렸어요. 동아시아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양국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농부 하나다 씨가 한 말이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평생 일본 농업의 우수성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농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곳에는 국경이나 역사적 갈등이 아닌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동료들만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일본 농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 양국 농업연구원들의 교환 프로그램, 농업 대학생들의 인턴십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방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실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본에 돌아온 후 저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책도 집필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연도 했어요. 첫 책 미래의 농업, 협력의 힘은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농업 분야를 넘어 일반 독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이 말은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루며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상황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우선 일본의 쌀 위기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긴급 수입 조치로 시작된 협력이 이제는 안정적인 교역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쌀이 일본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가격도 안정되었고 품질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입 초기에는 비상식량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프리미엄 수입쌀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청해진미와 해남 새청무 브랜드는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고급 일식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변화는 일본 농업 자체가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었어요. 여러 지역에서 특히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대학과 도쿄 농업대학에서는 스마트 농업 관련 학과의 지원율이 2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첨단 농업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떠오르며 농촌의 활기가 돌아왔죠. IT 기업들도 농업 분야에 뛰어들어 소프트뱅크와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농업 기술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농업혁신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고 농업혁신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과의 농업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립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베 전 관방장관이 위원장을 맡았고 저는 그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회의에서 아베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 안보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방송계에도 변화가 왔어요. 이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열린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프로그램 미래의 농업은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며 다양한 국제 협력 사례를 소개했죠.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의 수직 농업, 베트남의 수경 재배 시스템, 싱가포르의 도시 농업 등 아시아 각국의 혁신 사례를 소개했어요. 시청자들은 더 이상 서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한 해결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가 살던 사이타마현의 한 마을에 첫 스마트팜이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오구라 마을의 폐교를 개조해 만든 이 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었어요.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게 된 젊은 농부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어요. 26살의 스즈키 켄타로는 도쿄 대학 공학부를 졸업하고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다고 했습니다. 고바야시 씨의 방송을 보고 농업의 미래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김 박사가 일본 한국농업교류센터의 공동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이 센터는 서울과 도쿄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농업기술 교류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농업연구소에서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해달라는 것이었어요. 방송인이 아닌 연구원으로서의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김 박사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바야시 씨는 농업 전문 기자로서의 경험과 양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교류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1년 휴직을 허락해 주었고 대신 현지에서 농업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양국의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저는 이노우의 전 PD를 찾아갔어요. 그는 지금 작은 케이블 방송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기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케이블 방송국은 도쿄 외곽의 조그만 건물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결국 자리에 나왔죠. 예상과 달리 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 차분해진 얼굴이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틀렸어요. 고바야시 씨. 내 고집과 편견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뻔했죠. 당신이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지역 농업의 미래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고 실제로 지역 농부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술 한 잔을 나누며 과거의 갈등을 풀었습니다. 헤어질 때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면 꼭 제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다시 일본에 가져와 나눌 생각이에요. 쌀 한 톨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는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흐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아버지의 농장이 있던 미야기현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땅은 여전히 우리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사촌이 관리하고 있었죠. 논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배운 것들로 이 땅에도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겠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은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농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방송인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 관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 제 역할은 주로 일본 농가들에게 한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장벽을 넘어 어떻게 하면 기술 전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였죠. 또한 양국 농부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농업의 빠른 변화 속도였습니다. 제가 처음 취재했을 때보다 더 발전된 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작물의 성장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로봇이 농작업을 대신하는 자동화 기술, 심지어 우주 환경에서도 작물을 재배하는 연구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우주농업 프로젝트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곳에서는 우주정거장이나 달 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제한된 자원, 특수한 중력 환경, 방사선 등 극한 상황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죠. 프로젝트 책임자인 정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 농업 기술은 지구에서도 유용합니다. 극한 환경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물 부족 등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농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농지가 좁고 산간 지역이 많아 다른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한국의 스마트팜은 주로 넓은 평야지대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일본에는 산간 분지나 섬 지역 같은 특수한 환경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직 농업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다단계 선반 구조에 LED 조명과 자동 급수 시스템을 갖춘 이 시스템은 일본의 좁은 농지 환경에 적합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면적에서 전통적인 방식보다 7배 이상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일본 농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법도 연구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후루오케 농법과 현대 센서 기술을 결합해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응용하는 좋은 사례였죠. 주말에는 다양한 농가를 방문해 다큐멘터리 촬영을 했어요. 한국의 젊은 농부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습, 노인 농부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활력을 찾는 이야기,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등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귀농 청년들의 스마트 농업 도전기라는 에피소드였어요. 서울의 IT 기업을 그만두고 강원도 산골로 귀농한 30대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IT 지식을 활용해 작은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고품질 허브를 재배해 도시 레스토랑에 공급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귀농한 김씨 부부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스마트 농부와 전통 농부의 만남이었어요. 80세의 전통 농부 할아버지와 30살의 스마트팜 전문가가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50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농사 지혜를, 젊은이는 첨단 기술을 나누었고 두 사람이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과정을 담았죠. 이 다큐멘터리는 매주 일본 NHK를 통해 방영되었고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농업이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무엇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물인 일본형 수직 농업 모델은 실제로 일본 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어요. 호쿠리쿠,
도호쿠 큐슈 지역의 3곳의 시범시설이 건설될 예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일본을 방문해 설치와 운영을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양국 연구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죠.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공통의 목표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 김 박사와 연구소 동료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곳에서 김 박사는 감동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유타 씨는 단순한 방송인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농업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연구소 동료들도 한 명씩 소감을 나누었어요. 젊은 연구원 박 씨는 처음에는 일본 방송인이 무슨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유타 씨의 관점이 우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국제협력팀의 이 팀장은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어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이해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편견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방송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프로그램은 단순한 농업 정보 전달을 넘어 미래 식량과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글로벌 대화회장이 되었어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혁신적인 농업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농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첫 복귀 방송에서는 한국에서의 1년을 특집으로 다뤘어요. 경계를 넘어 미래를 심다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농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쌀 위기 이후 양국 협력의 성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부분이 주목받았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 도입 후 일본의 쌀 생산량이 15% 증가했고 비용은 20% 절감되었다는 통계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사이타마현에 처음 지어진 그 스마트팜을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1년 전보다 규모가 2배로 커졌고 일하는 젊은이들의 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다른 지역 농부들과 공유하며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일본형 수직 농업 모델이 실제로 적용된 이곳에서는 벼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와 과일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용 식재료를 전담 생산하는 구역도 새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바야시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선생님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농업인들이 우리 시설을 견학하러 왔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위험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한국과 일본이 있고 그 하늘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연결의 끈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가는데 제 역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오늘 도쿄의 한 대형마트를 지나가다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트 입구에 한국산 프리미엄 쌀 신상품 입고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2년 전 쌀 위기 때처럼 사재기가 아니라 신상품을 기다리는 열기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줄에서 이노우에 전 PD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유기농 쌀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방송국을 떠난 후 그는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게에서 한국산 쌀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쌀은 맛과 품질이 뛰어나서 고객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는 직접 한국의 농장도 방문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과거의 완고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열정과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사실 당신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을 직면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쌀 위기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일본 사회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농업에 대한 생각,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모두 변화했습니다. 마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시아 농업협력관이라는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각국의 농산물이 진열되어 있었고 각 나라의 농업 현황과 일본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는 패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개인의 삶에서도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방송 활동과 함께 농업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도쿄 농업대학의 국제농업협력론 강좌를 맡아 일본, 한국 농업협력의 실제 사례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며 미래의 농업인들을 양성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강의실에는 항상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봅니다. 대학 축제 때 학생들이 기획한 아시아 식량 안보 포럼에는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등 여러 나라의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했는데 그 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고하고 있었어요. 농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본 전국에 수백 개의 스마트팜이 세워졌고 농업 스타트업도 급증했어요. 젊은이들이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인식하고 뛰어들면서 오랫동안 문제였던 농촌 고령화 문제도 조금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유목민 현상이 주목받고 있어요. 도시의 IT 전문가들이 지방으로 이주해 원격 근무를 하면서 부업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일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어요. 양국 정부 차원의 동아시아 식량 안보 협의체가 출범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연수 프로그램, 기술 공유 플랫폼,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죠. 3월에는 도쿄에서 한일 농업혁신 엑스포가 열렸고 양국에서 1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소개된 쌀 생산 로봇은 양국 공동 개발의 결실로 논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모니터링, 비료 살포, 해충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기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협력이 농업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 에너지 정책, 고령화 사회 대책 등에서도 양국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농업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의 대형 건설 회사인 시미즈 건설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수직 농장 빌딩을 도쿄 시내에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과 주거 공간, 그리고 농장이 한 건물에 공존하는 미래형 복합 시설이죠. 도시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고 식량 안보 문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태풍으로 규슈 지역의 농경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긴 장마로 인해 작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한국과 일본의 농업 연구자들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쌀 품종을 개발 중이고, 이 기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도 공유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제 주방 식탁에는 한국의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쌀로 지은 밥과 일본 전통 방식으로 기른 채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 작은 식탁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제 새 책 경계를 넘는 농업, 국경을 잇는 식탁이 다음 주에 출간됩니다. 이 책에는 3년간의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이 담겨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이미 한국어판 출간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지금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작은 도전이었지만 그것이 사회적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된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오늘 아침 미야기현의 사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농장에 작은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타 씨,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처음에는 반대하셨겠지만 결국에는 이 변화를 받아들이셨을 거야. 우리 가족의 농업 전통은 계속되고 있어. 사촌의 이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줄 서고 있는 건 어쩌면 쌀이 아니라 한국의 내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이제 우리의 오늘이 되었습니다. 함께 걷는 미래, 그것이 제가 이 3년의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국경과 편견을 넘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요. 그리고 언젠가 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농업 공동체로 연결되어 세계 식량 안보의 모범이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